자, 발에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좀 수정할 게 있어갖고요. 아까 이제 얘기한 이세적을 제가 당태종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이세적이 아니라 이제 이세적은 당나라 태종의 부하장수고, 이 당태종 이세민이죠. 제가 잠깐 혼란을 일으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흥덕왕이 이제 죽고, 아까 장보고의 도움을 받고 왕이 됐던 사람이 제가 신문왕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신무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수정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바네사 부분 넘어갈게요. 바네사 부분은 이제 최근에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1년도에 나오고 지금까지 한 문제도 안 나왔는데, 바네사 관련된 내용들 이제 보면 바네 중앙행정 조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네하고 이제 바네가 우리나라 역사라는 근거 이 부분이하고, 그 다음에 바네 유물과 유적 요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바네 수도 변청 과정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한번 보면요. 자, 바네사 1번 문제 좀 볼게요. 바네사 1번 문제 보면 이제 바네 지도가 나오고 바네 오경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면 A, B, C, D 이렇게 쭉 있죠. 그러면 A는 일단 어딜까 이거는? A는 상경이죠. 상경 용총부에 있었던 자리고요. B는 중경 형덕부죠. C는 동경 용천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서경 압록부 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상경 용총부, 그 다음에 중경 형덕부, 용천부가 아니라 동경 용원부죠. 용원부, 서경 압록부 이렇게 있는데, 대종이 바네를 건국할 때 수도는 목단강 하류에서 약간 떨어진 동우산 도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 당나라 이제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를 건설했기 때문에 이제 방어하기 좋은 동무산에 이제 산성을 쌓고 이제 나라를 건국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따가 이제 바네가 나중에 선산저 산성을 이제 만들어 놓고요. 연승유적지라고 하죠. 3대 문왕 때, 대운무 때, 중경 헌덕부로 이제 이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북쪽인 상경 용충부로 갔죠? 그래서 이 상경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뭘 근거로 해서 만든 거예요? 당나라 장안을 이제 본받아서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이유인지 여러 가지 서 있지만, 안산에 나는 계기도 해가지고, 문왕 말년에 동경 요농부로 옮겨요. 그래서 동경 용원부 보면 동해 지역에 좀 있죠? 그래서 일본과 교류나 아니면 안사해나에 좀 하를 좀 피하기 위해서 옮겼다는 설도 있고 그런데, 자, 하여튼 있다가 나중에 이제 동경 용원부에 있다가 수도를 그 당시 이제 성황 때 예전에 수도였던 상경 용총부로 다시 옮기죠. 그리고 바네가 망할 때까지 계속 상경 용총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바네 오경 중에 성황 이후에 바네가 멸망할 때까지 도읍지는 상경 용총부다. 그래서 이 상경 용총부를 지금 중국에서 열심히 발굴 사업을 하고 있고 재건을 하려고 하죠. 왜 그러냐면 당나라 장안의 모방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바네가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를 못 해드렸는데 국내성과 그 당시 한도사성을 동일하게 보는 관점도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고고의 정통적인 성 건축 방식이 뭐예요? 산성, 평저성 방식이죠. 근데 이거는 나성이에요. 일단 중국 애들이 생각하는. 나성이라는 것은, 모든 시내나 민가를 다 두르는 방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성이나 평저성 개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성이면 이제 그 안에 바깥의 외성은 한도산성이고, 내성은 국내성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중국식 어떤 도성체계가 비슷하게 된 거야. 그럼 고고의 어떤 정체성은 없어지고,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야? 예,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고고조가 중국의 지방정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애들이 그걸 발굴할 때 보통 당나라 바네나 고구려 발굴 작업을 대해서 우리나라 학자들 참여 별로 안 시키거든요. 자기들이 몰래 해가지고 자기가 유리한 식으로 해석해갖고 백서 발간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학자들 참가시키는 이유가 다 있는 거야. 그걸 거기 따라가지고 그걸 마치 그것만 보여준 것들만 보고 나서 고구려의 성체제가 국내성하고 한도성은 동일하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 약간. 제 생각에는. 자, 뭐,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2번을 볼게요. 발해 제도와 문화에 대해서. 자, 발해 그 중앙행정제도는 이제 336부 체제를 받아들였지만,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발해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수용했죠. 그래서 당나라에서 이제 단순히 정책을 기관했던 상서성에 해당하는 정당성이 실제 발해에서는 최고 간부고요. 그 다음에 상서성 아래 그러니까 정당성 아래 육부가 유교의 명칭으로 아화됐죠. 아름답게 꾸몄죠. 그래서 자사정, 우사정 등 이원적으로 이제 운영이 돼갖고 이 당시 자사정은 충인 위부가 있고 우사정은 지예 신부가 통괄됐죠. 그 내용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1번을 보면 행정조직은 이원적으로 지배체제를 이룬 곳이며 각 부의 간장사무가 명확히 구분되었다. 여기에서 그 이원적인 이런 특색인데 뭐가 틀렸어요? 각 부의 간장사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 이게 틀렸죠. 그래갖고 재정을 담당하는 이제 그 업무 중에 인부와 그러니까 재화 보관을 담당한 사장시가 업무가 겹치고요. 그다음 의례 제사 교육을 담당 의부와 예의 제사를 담당하는 태상시 업무가 서로 겹쳐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2번 같은 게 보면 왕의 명칭이 가덕부라고 하고 당으로 책봉받은 연호를 썼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여기 가덕부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발해 백성들이 왕을 가덕부라고 이제 불렸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그 기록이 이제 중국 측 기록에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호는 독자적인 연호를 썼죠. 보통 이제 발해도 마찬가지로 고려 마찬가지로 내제 외양 체제예요. 그래서 안호는 항제국이지만 중국과 이제 4대 외교를 같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나라부터 책봉을 받았지만 독자적인 연호를 같이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호.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고분 양식 같은 게 이제 문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자 고구의 정통이 강하게 숨쉬는 돌무지 덜널 무덤이 주를 이었다. 그게 아니죠. 굴식 돌방 무덤이죠. 예, 돌무지 덜널 무덤은 고구려 초중기 때 무덤 형태고, 고구려 후기에 넘어가면 굴식 돌방 무덤이 주요 형태였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정예공주의 무지는 사료변연적 고정적 격식을 따르고 있다. 예, 맞죠. 그래서 이제 발해 고분 양식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돌방 봉통 무덤, 석실본 형태고 고구려 정통을 이어받은 거죠. 중국의 양식으로 전축분, 벽돌 무덤이 있는데 되게 이제 고구려풍이 강한 대표적인 무덤을 들려면 정예공주 모지라고 이제 보이죠. 그래서 정예공주 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풍이 강한 것은 정효공주 무덤이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발굴된 정예와 정효공주 그 분모에 공통적으로 사륜 변륜체 비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맞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55페이지에 정효공주 무덤하고 정예공주 무덤이 있어요. 거기 이제 정효공주는 벽돌 무덤을 해갖고 중국식이고, 그 다음에 정예공주 모지는 굴식 돌방 무덤 이렇게 있죠? 예. 그 중에 비중이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전축 부분 소수고, 벽돌 무덤은 소수고, 굴식 돌방 무덤이 주주요. 예, 되게. 예. 그래서 이제 요 무덤 형태 특징들, 대표적인 무덤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3번 문제는 요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동북공정과 관련된 내용이야. 동북공정. 그래서 중국 애들이 이제 발해나 고구려를 우리나라 역사라고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발해나 고구려 같은 경우에 고구려는 명확하게 사료나 이런 유물 유적들이 많으니까 우리 역사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발해가 문제야. 발해가. 왜냐면 신당서나 구당서도 좀 예매하게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유물 유적도 당나라 유물 유적이 많고, 또 고구려 유물 유적도 많고, 또 그 말갈족 계통에, 그러니까 이제 그 오늘날 여진족 있죠? 여진족 계통의 그것도 많은데, 또 각국이 또 주장하는 게 또 달라.
그래서 이게 자세히 적혀 있는 게 한국사 길라잡이에 있거든요. 일단 중국에선 발해 역사를 자기 민족의 역사라 보죠. 그 중에 그 발해를 고구려인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어떤 민족이 말갈족이 세운 나라다. 그래서 오늘날 말갈족은 만주족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소수민족의 역사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들 뭐라고 주장하냐면 말갈족이라고 해. 얘네들. 발해를 이제 그 말갈족의 역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갈족의 역사로 이제 보고 있냐면 그 자신의 소수민족인 나니아족인가 그 있어요. 얘네들 그 저기 동북 지역에 살고 있는. 그래서 그런 소수민족의 역사를 이제 강조함으로써 얘네들 연해줄 땅이 누구 땅이라는 걸 입증시키는 거야. 예전부터 러시아 땅이라는 걸 지금 러시아 땅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갖고 이제 있고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좀 약간 비슷한 양식이 있어요. 비슷한 인식이 있는데 일본은 소일본기나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이제 피지배층은 말갈 계통이고 그 다음에 지배층은 고구려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 이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동일해. 그래서 이제 각국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그 발해사를 접근하는 것이 다르고 각기 자기 나라 역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발해가 중국의 역사라는 걸 입증한 사료들 이게 안 나오겠죠. 예,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발해가 고구려 계승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체 역사 사실을 이렇게 이제 내겠죠. 이거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기록에 보면 어떤 것이 나오냐 보면 이제 일단은 그 발해 지배층인 고구려인 발해 유역 귀족성인 대씨와 고씨가 많다는 거 이런 게 기록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의 이제 속일본기나 이런 데 보면 발해가 일본에 교섭할 때 고려 국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예. 그러니까 고려 국왕이라는 걸 누구 계승했다는 거예요?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발해라는 명칭도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발해는 발해인들이 스스로 발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누가 부른 거죠? 신당서와 구당서에 발해라고 하니까 발해 국왕, 발해 국왕 이런 말이 있고 왜냐하면 이제 당나라 입장을 때는 자기가 멸망시킨 고구려를 인정하기 쉽지 않죠. 고려나 고구려를 그러니까 이제 발해라는 책봉을 줄 때 발해라는 식으로 발해 국왕이나 이름을 줬기 때문에 그냥 지금 발해 사람들이 기록이 없다 보니까 그냥 발해라고 부른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발해 고분의 고구려 양식 등이 반영됐다는 것 등등등을 이렇게 쭉 쓰시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잊혀진 역사인 발해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신라의 발해를 남북으로 인식한 조선국의 실학자와 그의 저서명. 너무 쉽죠? 이건 유독공의 발해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유독공과 발해고와 관련된 내용은 그 뒤에 그 조선시대 역사와 관련돼서 또 문제가 나와요. 이 부분은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자, 4번을 볼게요. 4번. 요게 이제 11년 기출문제인데, 요건 발해사와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사 문제가 서로 연결돼 갖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야. 요 부분은. 자, 그래서 여기 가나, 다라, 마,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제 그 가 유적지를 이제 보면, 가를 보면요. 여기는 가전투에서 승리한 독립군 부대는 쌍성부로 이동하여 대일랑전을 이어갔다. 이렇게 있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서 가전투가 이제 일단 뭐냐면, 대전자령 전투예요. 대전자령 전투를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이제 대전자령 전투를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전자령 전투는, 대전자령 전투는 뭐냐면, 1933년 7월에 한국 독립당의 산하부대였던 그 한국 독립군하고 중국 호로군이 연합해갖고 대전장에 이제 매복을 했다가 거기에서 일본군을 격파시킨 전투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당수의 군수품을 노획한 전투고요. 근데 이제 이 전투를 계기로 해서 이제 이 전리품 분배 문제 때문에 독립군과 호로군 사이에 갈등이 생겨. 그래서 이제 동령원 전투에서 이제 호로군이 비유법적으로 이제 한국 독립군이 이제 참패를 당하는데, 자, 그 후에 호로군에 의해서 한국 독립군이 무장해지를 당하죠. 그래서 이제 비운의 전투야. 자, 그래서 있고, 요게 쌍성보로 이동해서 대일랑전을 했던 것은 뭐냐면, 쌍성보 전투인데, 1932년에 8월 달에 그 만주 철도의 요충지원 쌍성보를 공격해서 일본군을 격퇴시키고 한동안 그 점령했던 전투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그 1932년 8월이니까 그 대전야는 전투가 1933년 7월에 일어나요. 그럼 시기적으로 앞에 했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뒤가 선후관계 안 맞아. 이거는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나전투. 나전투는 무슨 전투일까 이거? 봉오동 전투죠. 봉오동 전투. 그 위치가 봉오동 전투예요. 그래서 나전투에서 중강당을 모체도한 대종교도 중심으로 부대가 크게 하락했다. 중강단을 모체로 했던 조직이 뭐예요? 북로 군정서군이죠. 그 북로 군정서군은 뭘로 유명해요? 봉오동 전투가 아니라 청산리 전투 유명하죠. 청산리 전투의 위치는 그 지도에서 마 정도 돼. 마 있죠. 그래서 요 봉오동 전투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누가 주도를 했어요? 홍범도의 대항독립군이 주도했죠.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군무 도독 부군이라든지 국민해군이라든지 이런 부대도 이제 같이 참여했고요.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틀렸고. 그래서 다는 뭐냐면 이제 다 주변의 고분군에서 고구의 석실분의 정통을 보여준 정해공주 모지가 발견됐다. 자, 여기에서 다 주변인데 다는 일단은 어디냐면 중견 형덕부야. 중견 형덕부는 무왕 때 이제 문왕 때 그 초기 수도죠. 그래서 문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명의 공주를 뒀는데 그 중에 둘째와 넷째 공주였어요. 둘째가 정해공주고 넷째가 정효공주죠. 그래서 정해공주와 정효공주가 그 당시 이제 그 발해 토착기조 결혼하고 했지만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30세 정도에.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정해공주 모지는 중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위치상 좀 잘못됐고 그 중경 북쪽에 도나라는 게 있어. 도나 보이시죠? 도나에 그 귀족에게 시집을 갔어. 거기에 묻혔어요. 그래서 도나에 있다. 그리고 정해공주 모지는 여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그 뭐냐면 고구려식 돌방 무덤이죠. 돌방 공토 무덤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모듈 천장 형태도 있고 그리고 중경 홍덕부에 있는 고분군에 있는 거는 정해공주 모지가 아니라 정효공주 모지야. 이거는 어떤 무덤 형태죠? 중국 벽돌 무덤이야. 석실본 형태죠? 예. 그래갖고 이제 요거는 위치상에도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틀렸다. 위치가 도나 부근에 있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라를 이제 보면 라에서 발해시대의 법화 신앙의 유행을 알려주는 이불 병자산을 슈토됐다. 이거 맞아요. 예. 그 라는 이제 그 지도에서 동경 용원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발해 같은 경우에는 불교 문화가 되게 발달됐어요. 그래서 불교의 어떤 그래서 이제 사찰의 석등이라든지 불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굴되는데 되게 누구의 영향을 받을까요? 불교 문화는 중국이 아니라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어. 예. 그래서 이제 용독 그 이불 병자상도 고구려의 영향을 받는 거야. 예. 그래서 이불 병자상의 내용이 뭐냐면 두 개의 부처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법화경에 의하면 석가 부처하고 다보 부처가 있거든요. 그 이불이 같이 있는 그 병자상이 이불 병자상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거야. 요거 그 뭐냐면 예전에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교과서 있죠. 교과서도 몇 개 실려놨어.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걸 이불병자상 4편에도 제가 이제 올려놨거든요. 좀 각자 보시고 자 5번을 보면 마전투에서 참가했던 지휘관 중에 한 명 지휘관 중에 해방 후에 대동청년단을 단장이 됐던 사람이 있다. 대동청년단의 단장이 됐던 사람이 1947년에 만들어진 그 조직인데 지정천이죠. 예, 이 사람이 이제 청년단체들 조직을 해갖고 만든 건데 이승만을 협조를 했어. 이승만 친위 부대야. 그래서 이 지정천은 독립운동할 때는 되게 뛰어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근데 그 말년에 정치에 참여하면서 이미지가 완전 개판 망쳐놨던 사람인데 이승만 이제 독재 정치에 들어가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마전투가 어디 일단 청산리 전투죠. 근데 청산리 전투에서는 지정천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예. 지정천은 북로 군정서군 쪽의 사람이 아니라 그 옆에 남만주에 있었던 서로 군전서군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신흥무관학교에 배출했던 그 제자들이 그 전투에 참가할지 모르지만 그 뭐냐면 이 당시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갖고 이제 청산리 전투는 여러분들 북로 군정서군, 대한독립군, 대한신민당
그래서 주로 남만주 일대 부대가 아니라 북만주 일대 부대들이 참여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어떤 책에서는 그 뭐냐면 이 지정청이 참여했다라고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걸 뭐냐면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답이 지금 명확하게 이건 나와 있죠. 답이 4번이죠. 4번이니까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들었던 대동청년단, 그것도 외워두셔야겠죠? 근현대사 관련돼 갖고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발해 유적지하고, 그 다음에 그 1930년대 만주 그 독립운동 관련된 내용을 좀 아셔야지만 풀 수 있어. 문제의 난이도가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 부분은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가 없네. 자, 뒤에는 동북공정과 관련된 문제 볼게요. 동북공정. 자, 동북공정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중국에서 이제 펼쳤던 그 역사 프로젝트죠. 그래서 동북 삼성의 고대사들, 고구려 발해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고, 고대어 발해를 중국 정권의 지방 정권, 중앙정부 지방 정권을 이렇게 만들려는 해석이 이제 동북공정인데, 이것은 이제 지금 중국 정부가 동북 삼성을 점령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데, 원래 동북 삼성이 중국 영역은 아니었죠. 예전에 만주족이나 고구려의 영역이었잖아. 그런데 중국 영역으로 완전 들어가게 된 건 19세기 이후에요. 네, 그때 이제 한족들이 살기 시작해. 그래서 이 만주 지역을 확실히 자기가 장악하기 위해서는 뭘 장악할 필요가 있어요? 역사를 장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했던 것이 동북공정 사업이고요. 이 동북공정 사업은 꼭 그 뭐냐면 그 특징이 뭐냐, 소수민족의 역사를 자기 민족의 역사로 만든 거야. 대중국의 역사로.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통일된 다민족 국가로 내니까 해갖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북공정 외에도 그 당시 이제 그 몽골 역사도 자기 역사로 만들고, 그다음 티벳과 저기 신강 위구르 역사도 자기 역사로 만든 거야. 선왕공정하면서. 그래서 그때 내세웠던 논리가 뭐냐면 하나의 중국이야. 중국은 뭐냐면 다민족 국가지만 하나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역사도 역사가 뭐야? 다 중국의 역사다. 이런 식의 논리를 피면서 뭐냐면 그 예전에 고대나 중세시대 역사를 다 소수민족 역사를 자기 역사로 이렇게 하는 작업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 풀어보면 1번을 보면요. 최근 중국학계에서는 고구려 역사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 시도하고 있다. 다음 자료의 A는 어느 중국학자의 고구려사 기속 문제에 대한 견해의 한 부분이다. 자, 이러한 주장에 근거가 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쓰고 이와 같은 논리가 부당한 이유를 반드시 자료 B의 내용을 활용하여 세 주인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요 내용을 좀 보면 B가 일단 볼게요. B는 이제 가 부분은 어디와 관련된 내용이죠? 강개토 대항비죠. 그래서 강개토 대항비에 보면 예시주에 추모왕이 있고 그 사람이 북부역이 있고 하느님의 아들이요 어머니의 하백이요 그 내용 있죠? 예. 그래서 나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마립간이 동의매금이 이제 그 말금이 임금의 명령을 받고 하사로 돌아왔다. 갑인년 해갖고 쭉 있는데 이건 중어 고구려 비문이야. 그러면 여기 교과서에 나와있지만 강개토 대항비나 중어 고구려 비문에서 보이는 것은 뭘 볼 수 있을까요? 독자적인 천하관을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중국의 천하관도 인정하지만 고구려도 그 주변의 백제와 신라와 가야를 아우르는 천하의 중심이자. 그래서 독자적인 천하관이 있어. 독자적인 천하관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그 고구려가 그 당시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적인 정권이고 독립국가였다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 또 보면 자, 그러면 고구려가 왜 얘네들은 지방 정권을 주장하냐? 그러니까 중국 측에 얘기해보면 삼국이나 양진, 당국조 보면 다 뭐냐면 중국의 대분열 시기에도 긴밀한 관계가 있었고, 어떤 관계죠? 조공책봉 관계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당황제가 세워진 이후에도 고구려 봉육도는 지도예요, 지도. 예, 이걸 갖다 바치고, 그래서 이제 입니다. 그 고구려 군주들도 남북 양쪽에서 봉작을 받았다. 이건 조공책봉 관계라는 역사를 사실은 이제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조공책봉을 했다고 해서 그 종속국이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고구려 외에도 백제나 신라, 왜나, 베트남이나 다 무슨 관계 맺었어요? 조공책봉 관계 맺은 거야. 그러니까 의례적인 거야, 그냥 의례적인.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신속관계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방관하는 부당한 이유를 뭐에 근거해서? 자조 비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쓰라고 했죠. 그래서 동령왕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나 신라왕을 동의매금이나 하는 거는 독자적인 천하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독자적인 천하관이 있는 상태에서 중국의 어떤 지방정권이라는 얘기는 말도 안 된다.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요. 교과서에도 있어요. 그 내용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2번 문제 볼게요. 2번. 2번도 이제 동북공정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최근에 한중 역사 분쟁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할 수 있도록 수업의 초점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의 기준을 쓰고 나의 밑줄친 역사 계승의식을 한 줄로 설명하고 다의 밑줄친 부분을 지칭한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중국의 동북공정에 둘러싼 양국의 입장 이해. 이렇게 보고, 자, 양국이 자국사의 범주를 삼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한국사 입장에서는, 한국의 입장일 때는, 고구려 발해가 대한 역사 계승의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영토는 중국 땅이지만, 이 고구려 발해사의 그 역사 계승의식은, 고려에도 보이고, 조선에도 보이고, 지금까지 연결돼 있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 사람들조차도 인정해. 그 다음에 책을 내 주를 내는 사람도 그 발해나 고구려를 누구 땅이라고 해요. 한민족의 역사다. 이렇게 인식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냐면, 80년대에서 90년대 넘어가면서 바뀌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중국 애들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이제 정의하면서 자기 나라 역사를, 그래서 하나의 중국, 이런 거면서, 이제 동북공정이니, 서남공정이니, 이런 사업을 하죠. 그래서 초창기 때, 80년대 거예요, 아마.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네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고구려와 백제 발해 역사는 중국의 역사이면서도, 우리나라 역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의 역사다. 이렇게 주장이. 이게 이제 무슨 양용이에요? 일사양용이에요. 이게 초창기 때 내용이야. 얘네들의 논리가. 그러다가 더 나가서 이제 일사양용을 폐기하고 뭐냐면, 통일적 다민족 국가를 내세워가지고 뭘 한다? 자기 민족의 역사를 내세운 거죠. 그때 중국 측이 내었던 논리가 뭐냐면, 지금 현존하는 영토는 모두의 현존 영토에 있는 민족의 역사는 모두 자기 민족의 역사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해요. 그래서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우리나라는, 역사의식은 뭐죠? 역사의식은 이렇게 이제, 역사계에서 북방적 역사의식이죠. 고구려, 이렇게 발해, 이렇게 연결, 북방적 역사의식을 이제 보이고 있죠.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뿌셈에 보면, 속인주의, 속지주의 이렇게 내세우는데, 이거는 뿌셈 학자의 그냥 견해예요. 이거는, 역사적 용어로서보다는 법의 적용 대상을 영토로 하냐, 국적으로 하냐,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 시간, 사회문화 시간 배웠죠? 속지주의는 뭐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 거에서 일단 외국인도 자국에 오면 어떻게 해요? 외국에 가면 외국법을 따르잖아. 그래서 속인주의는 다만 예외적으로는 누굴 제외시키는 거죠? 외교관만 제외시킨 거죠. 그 얘기한 거고, 실제적으로 중국에서 이제 내세운 것은 현재주의와 현재 영토를 입각한 역사 영웅론이고요. 그 다음에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야. 이게 맞아요. 예. 제가 다 검색을 하고 다른 책 다 찾아봤어. 예. 그렇기 때문에 뿌셈은 좀 주관적인 견해를 적어놓은 거야, 이거. 그래서 가끔씩 뿌셈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요거는 맞지가 않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보면, 고대 이제 사회경제 부분을 이제 볼게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제 3편 62페이지에 보면 동북공정의 논쟁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중국 측의 주장하고 한국 측의 방박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문제 내고 이렇게 또 방박해보라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고대 사회경제 부분을 이제 볼게요. 제가 이제 시대사 좀 끝나고 그 다음에 총괄평가 한두 문제 풀고 넘어갈게요. 하도 이제 진도를 빼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1번 문제 볼게요. 1번. 1번 문제가 좀 약간 이제, 논쟁이 있었던 문제인데, 이게 04년도에 기출했던 문제거든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예. 보면,
자, 다음 자료는 통일신라 후기 어느 지식인에 지은 외교문서의 한 부분이다. 잘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누가 지은 거냐면 신라 하대 때 최치원이라는 사람 알죠? 최치원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지은 견수기 학생 수령 등입 조장이에요. 예, 되게 길죠? 예, 견수기 학생 수령 등입 입조장. 예, 경수기 학생 수령 등입 입조장인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사료에 이제 내용이 뭐가 있냐면 그 당시 최원이나 최승원, 최치원 같은 그 신라 하대의 육두품의 활동 내용들을 적어 놓은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육두품들은 주로 어디에 있었죠? 이 사람은 이제 진골 출신의 어떤 골품지에 출사하기 어려우니까 수계 학생으로 당나라 유학을 가고, 물론 일본은 거기 있었지만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여기에 돌아와가지고는 이제 왕을 보좌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여기에서 신분층은, 누구라고 쓰면 돼? 육두품 이렇게 쓰시면 되죠. 참여한 이유는 뭘까요? 진골 위주의 골품제의 한계를 학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간직급 간부인데 요게 이제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그 한문 사료를 좀 보면요, 이렇게 있는데, 자, 이 한문 사료에 보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해석을 해보면 그 신라인이 당나라에 가서 배운 것은 오직 예와 악입니다. 여력으로서 문장을 공부하고 올바른 소리로 언어를 번화시키는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문장과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 있죠. 그러면 문장과 관련된 그 간직은 신라시대 때, 특히 이제 요때가 경덕왕 전후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대일까요? 그러니까 그 경덕왕 전후가 아니라 신라하대 경문왕 때죠. 그러면 이제 요걸 알아보려면 그 당시에 그 간직제도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예부와 영객부다 이렇게 답을 달았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예부와 영객부는 이제 그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신문왕 때 완비된 어떤 기구예요? 여기 이제 14부 기구죠? 그거는 뭐냐면 외조야, 외조. 외조는 국가의 뭐냐면 공식적인 어떤 업무를 담당했던 거죠. 그게 아니라 여기 외교와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경문왕 때 이제 전후도 얘기니까 경문왕 때 신라 하대 때는 외조의 모든 권한들이 이제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면 진골 귀족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라 하대 왕들은 뭐냐면 외조를 못 믿어. 그래가지고 14부를 못 믿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조 기능을 강화시켜요. 내조는 뭐와 관련된 거죠? 왕의 측근기관이죠. 오늘날 보면 대통령 비서기관. 그래서 그 대통령 비서기관과 관련된 이제 지가 중국에서는 뭐냐면 한림직이라는 게 한림직. 중국에서는. 이게 칠판이 또 바뀌었네. 한림직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한림직 같은 기구가 있었어요. 한림직.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한림직은 이제 중국에서 뭐 하는 기구예요? 비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서. 조칙을 작성하거나, 문서를 만들거나, 이런 기구가 이제 한림직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예부와 영객부 쓰시면 안 되고, 이 한림직과 관련된 내용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당시 이제 한림직은 어떻게 이제 신라시대 때 만들어졌냐? 그 당시 이제 이 한림직이 형성된 시기를 그 당시 경동왕 때로 보고 있어요. 경동왕 때 그 당시 중국의 당나라 간직을 받아가지고 그 만든 기구가 뭐냐면 이 한림직과 이제 그 관련된 기구로서 만든 게 잠깐만 말전 성동왕 때네. 성동왕 때 만들었는데 이걸 경동왕 때 이제 좀 더 발전시키죠. 그래서 경동왕 때 당나라 한림원을 모방해서 한림대를 설치했어요. 한림대를. 한림대를 설치하고 거기에 이제 한림직을 맡는 간직으로서 상무사나 통무박사 같은 간직들을 이제 설치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경동왕 때 이제 이 한림대를 이제 그 설치하고 이제 있다가 나중에 이름이 한림대에서 뭘로 바뀌냐면 서서원으로 개편돼. 한림대에서 이름이 서서원으로 개편돼요. 서서원으로. 그래서 이게 쓰여진 그 사료 시기가 언제 때냐면 경문왕 때죠. 경문왕 때. 그러면 답이 뭐가 되어 있어요? 간부로서. 서서원이 답이 간부예요. 서서원. 그럼 간부에는 그 밑에는 뭐도 있죠? 그에 속하는 간직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간직들을 이제 보면 한림학사가 있어. 한림학사. 그래서 이제 한림학사를 이제 하는데 한림양이라고 했다가 한림학사로 계칭해요. 한림학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외조 간직과 겸직을 내요. 그러니까 내조도 맞지만 다른 외부 간직과 외조 간직과 겸직을 내서 왕이 외조를 통제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경문왕 때는 예전에 제가 강의 시간에 얘기했지만 외조는 누가 다 장악을 해버렸죠? 신골 계통이 다 장악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집사부, 집사성도 못 믿어. 다 누가 넘어간 거야. 다 그 진골기중 넘어갈 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한림원을 바탕으로 해, 한림직을 바탕으로 해서 그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예, 이해되시겠죠? 그럼 다만 서서원, 그 다음에 한림학사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듣기로는 다만은 서서원인데 한림대도 다발을 달아놨대요. 그 교수님이요. 그러니까 한림대도 맞아요. 예, 한림대 그 전의 명칭 한림대 서서원. 그리고 중국식 한림원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는 어느 시대 때냐면 고려시대 때 들어와요. 고려시대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안기구로서 이제 그 한림대 서서원 한림원 번청 과정들 제가 쭉 여기에다 분석을 해놨거든요. 예,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맞춘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그때 같이 시험 봤는데, 그때 저도 예부와 연객부 썼거든요. 틀렸어. 근데 나중에 이제 알려지기로는 이게 예부 연객부가 아니라 한림대와 서서원 이렇게 한림 그 학사. 왜냐면 거기 딱 보면 이제 간직과 간부와 관련된 거야. 외교 문서와 관련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미 답이 나온 건데 그 당시에 이게 하도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제가 어디에서 이제 발췌를 했냐면, 그 국편이 있죠? 국편이 나와요. 그러니까 국편이 내용을 쓴 거야. 그냥 틀라고 낸 거야, 그냥. 근데 이런 내용이라도 일단 나왔으니까 다음에 나오면 이거 맞춰야 되겠죠? 왜? 이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신라 말기 때 한림직의 번청 과정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자, 여기 본 삼국시대 사회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중앙에 집권화되면서 지방족장들이 왕권을 견인한 합자제도가 발전됐다. 맞죠? 정상회의나 합의회의 이런 것들을 말한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결부제는 삼국에 공통적으로 통용됐던 토지의 측정 기준어 파속 부결인데, 여기에서 이제 결하고 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부제라고 하죠. 파라는 거는 뭐예요? 파는 한 움큼 지는 정도죠. 어느. 그리고 이걸 10개로 묶은 게 속이고, 이 10속을 또 10개로 묶은 게 부고, 이게 한 부를 100개로 묶은 게 뭐냐? 결이야. 결. 그래서 이 그 결부제는 통일신라 시대부터 계속 이어졌던 제도예요. 근데 신라 시대 때는 이 결부제는 그죠? 면적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생산력의 의미의 결부제는 고려 중위 때부터 이 결부제죠. 의미가 좀 달라져요. 그러면 결부제는 삼국이 공통적으로 사용했냐? 이건 아니죠. 이건 신라만 사용했어.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에는 두락제, 파종량 있죠? 그랬고, 그다음 고구려는 경무법을 사용했어. 박과 이랑을 기준으로 해갖고 하는 그런 명목을 했다. 파종량하고 두락제와 경무법을 사용했다.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게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신라의 삼국 중에 시족적 정통이 가장 강했으며 친족 공동체 기반이 후대까지 지속됐다. 맞죠? 신라가 제일 후린적인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시족제 유풍이 강했던 시족제 유제가 강했던 고구려 신라는 중앙 집권 과정에서 이제 시족제 해체 시기가 좀 다르긴 했는데 고구려는 2, 3세기 때 해체됐고 신라 때는 6세기에서 7세기 때 이렇게 해체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토지는 왕의 소유는 왕토 사상이 있었죠. 그래서 자연농민 국가의 조세를 납부하였다. 요때 주의할 건 왕토 사상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민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소유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뭐냐면 토지의 통치권을 얘기한 거야. 통치권을. 왕이 이 토지를 통치한다. 그래서 경영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그 공개념의 의미로 이제 해석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국가 필요에 따라서 개인의 토지를 소유권을 제한한다. 그런 의미지 왕이 모든 토지를 갖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농민도 뭘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 갖고 있죠? 민전이 존재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3번을 볼게요. 3번. 자, 3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이제 신라 삼국서기에 있는 토지에 관련된 기록인데 신라의 토지대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자, 기록을 보면 이제 여러 내간의 어떤 월봉을 없애고 다시 노급을 나눠줬다. 이거는 그 689년에 뭐가 관련된 내용이죠? 아, 잠깐만. 그 기억은 잠깐만 여러 내간의 월봉을 없애고 다시 노급을 부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억은 경도왕 때죠. 689년이 아니라 그 경도왕 때 관련된 내용인데 경도왕 때는 755년이죠. 예. 그래갖고 경도왕 때 하나 정책을 실시하니까 그 당시 그 귀족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뭐냐면 부응했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귀족의 권한이 경도왕 때 능가했다. 왕권을 능가했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여기는 문무관료들에게 관료전을 차급해서 지급했다. 차등해서 지급했다는 내용이죠. 그건 이거는 몇 년의 때 얘기냐면 신문왕 때 얘기죠. 신문왕 때 그 내용인데 신문왕 때 687년 얘기야. 그리고 문무관료들 지급하고 2년 후에 뭘 폐지한 거야? 디귿 노고를 폐지한 거죠. 예. 그러니까 노고를 폐지하고 문무관료전을 지급한 게 아니라 문무관료전을 지급한 다음에 2년 후에 노고를 폐지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귀족들의 반발을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순서는 니은, 디귿, 기귿이 되겠죠? 니은, 디귿, 기귿. 그 순서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공부할 것은 이제 뭐냐면, 그 관료전, 노급, 그 다음에 시급, 이런 내용도 있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세요. 관료전, 노급, 시급, 이런 내용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66페이지에 관료전과 노급의 차이점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시급하고 관료전 차이점도 도표 만들어갖고 정리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중요하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순서도 기억을 해두시고 니은과 디귿의 순서도 또 2년 차이지만 되게 중요하죠.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4번. 자, 4번은 보기에 견해에서 정전으로 파악된 토지는 뭔가? 자, 1번 동대사 정차원에서 신라의 문정문서가 발견됐죠. 그래서 성공왕 때 정전을 지급했다 이런 말이 있어. 그럼 정전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뭘까요? 연수 유답전이죠. 요때 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연호야. 그러니까 자연호에 주어진 뭐냐면 농가 밭이라는 뜻이죠. 연수 유답전. 예. 그래서 이 연수 유답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죠. 지급설과 추인설이 있는데 지급설과 추인설 중에 어느 게 더 주냐면 추인설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민전을 추인해줬다.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급하면 지급가 한 수가 있으면 이게 토지의 어떤 것들 변동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토지의 어떤 소유권 변동이. 근데 그런 것도 없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증거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마저는 뭐냐면 예전에는 옷을 뭘로 입었어요? 면포가 아니었죠. 주로. 비단은 이제 높으신 어른들이 있는 거고 주로 삼배를 입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대마를 키우는 곳이야. 대마.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이거는 마을 공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납을 통해서, 뭐냐면 상부에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내시정답은, 관료전이죠. 관료전. 그 다음에 이제 간모담은 간에서, 뭐냐면 유지하는 비용을 내기 위한 거죠. 간모담. 그래서 마전, 내시정답, 간모담은, 공유지예요. 공유지. 예. 그 마을 공동체의 공유지인데, 거기에 공동 노동을 해갖고 얻은 것을 생산물을 국가에 갖다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돈을 갖다 바치는 거나 헌물을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노동지대인 거죠. 노동지세. 그래서 보통 고대 국가에서 서양의 중세가 이런 노동지대, 노동지세 같은 것들 주로 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개인의 그 민전의 수조권이 설정된 게 아니라 통일신라 시대 때는 이런 공전의 수조권을 설치해갖고 이제 국가가 가져갔다는 거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연수유답전에서 좀 볼 게 뭐냐면, 연수유답전은 촌주유답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촌주가 원래 가지고 있는 땅. 그럼 촌주유답은 경작은 누가 할까요? 어떤 사람은 촌주가 경작을 촌주가 한다고 하는데, 촌주가 하겠어요? 상식적인 생각에서? 아니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경작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각 그 민정문서에 보이는 토지의 성격, 그다음 노동 방식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민정문서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거 볼 때 그 당시 통일신라 시대는 노예제사이냐? 그것도 아니야. 왜냐면 노예가 그 당시 노비의 존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4%밖에 없어 인구에. 대부분 경작은 자연농민들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5번. 자, 이것도 민정문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재 통일신라 시대 때 농민의 생활 모습을 알려준 자료가 있다. 자, 이것을 작성하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을 쓰고 그 목적을 알 수 있는 내용 두 가지 쓰시오. 이제 쉬운 문제인데 조세 징수 및 노동력 동원이죠. 이거 쓰시면 되고. 자, 내용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하죠. 이제 조세에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쓰시면 되는데 뭐 토지의 종류, 면적, 인구, 가오, 노비의 수, 3년 동안의 사망, 이동 변동사항들 적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충 자료에 그 다운 검색에 해갖고 이렇게 쭉 적어놨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6번 문제 볼게요. 6번. 자, 6번 문제를 보면 이제 다음 자료 A의 밑줄진 가에 같은 구체적인 용어를 쓰고 나와 같은 성격을 토지를 자료 B에서 보이는 토지 명칭 중에 써보시오. 자, 4차는 재앙의 땅을 변화시켜 복된 것을 만듦으로써 오랫동안 세상 어려움을 구제할 수 있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사상일까요? 풍수지휘설에 대한 일종인 비보사찰이야.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부터 풍수지휘설을 받아들였지만 이걸 독자적으로 발전시켰죠.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풍수도참이에요. 풍수사상과 예언사상을 결합시켰죠. 그래서 뭐 난결길지설이니 서경길지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비보사상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 중국처럼 땅이 넓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의 지맥에 모여있는 곳이 있고 흩어진 곳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자연적 지세를 그냥 선택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임의적인 어떤 힘을 개입을 해갖고 땅의 지세가 모인 곳은 좀 풀어주고 땅의 지세가 흩어진 걸 모아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 그게 이제 비보사상이야.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찰 짓는 거죠. 사찰이나 그냥 탑 같은 것들 지은 비보사찰 견해인데 요 부분은 훈육십조에도 나와요. 요 내용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면 왕공이지만 공전이 아니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왕공이라는 건 공전이 아니다라는 건 왕릉을 종속할 때 뭐냐면 그 백성의 토지를 그냥 가져가서는 안 된다. 침탈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백성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왕토사상에 입각해서 그 왕궁이지만 공전이 아니다. 이건 무슨 말이야? 왕토사상에 통치권이 있지만 이걸 소유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민전이라도 백성의 민전을 그냥 가서는 아니고 그만한 대가를 줘야 돼. 그게 어디에 나왔냐? 매직권에 나오죠. 매직권에 보면 이제 문흥왕을 만들 때 토지신에게 토지를 사는 경우가 있잖아. 사는 경우.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토지라도 개인의 토지라도 그냥 뺏는 게 아니라 적당한 대가를 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토지 명칭에서 관련된 거, 민정문서 관련된 거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뭐하건 연수유답전이죠. 연수유답전.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 자, 미추진 대사의 활동 근거지를 9세기 초에 부상한 경기 요인 두 가지 쓰셔. 요거는 이제 그 애니의 입당 구법 순례행기 여기 내용 관련된 내용인데 요때만 대사는 누구를 의미하죠? 장보고죠. 장보고. 예. 그래서 장보고와 관련된 기사는 그 되게 중국 쪽에서 있는 내용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입당 구법 순례행기가 있고 그 다음에 두목에 관련된 사료가 있는데 특히 애니의 입당 구법 순례행기가 상당히 중요한 사료예요. 그래서 입당 구법 순례행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이 대사의 장보고가 흥등왕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청해진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청해진을 왜 만들었냐? 거기 왜 설치했냐? 그걸 이제 경제적 요인에 한정돼서 두 가지 쓰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국편이나 그런 자료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두 가지 유형을 드는데 하나가 중국과 일본 간의 중개무의 중심지였다는 거. 청해진, 완도가. 두 번째는 그 지방 세력을 통제하고 그다음 군수 해상 세력들을 통제가 가능한 지역이었다는 거. 그 당시 해적들이 많았죠. 해적들. 예. 그래서 해적들인데 여기서 해적들은 일본인 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주로 어떤 해적들일까요? 신라 해적들이야.
통일신라 말기에는 막 나라가 혼란스럽고 막 농민 반란이 많기 때문에 해적들이 그 일본 해적이 아니라 통일신라 저쪽 신라민들이었어. 그래서 심지어는 해적들이 어디까지 공격했냐면 일본 대마도까지 공격한 내용이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청해진 부근에 강진 있죠? 강진의 동작이 생산지와 또 입접하기 때문에 국제교육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것들 쓰시면 되겠죠? 한 세 가지 이렇게 정해놨고, 제가 그 관련된 내용은 기출문제 분석에다 잘 해놨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고대 문화 부분을 볼게요. 자, 고대 문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은 어디냐면, 불교 사상사예요. 불교 사상사. 그래서 이제 불교 사상 관련돼 갖고 두 명 있죠? 원효하고 그 다음에 누구죠? 의상. 두 명이 이제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때는 고분이나 그런 것들이 좀 나왔는데 안 나올 것 같아. 요거는요. 그래서 불교사를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보면요. 1번. 자, 삼국시대 불교사상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삼국시대 각 종파들의 특징들을 좀 파악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데. 자, 1번 보면 겸익이 백제의 율조의 조로서 중국에 유학해서 아비설과 오부요를 가져와 번역했고, 일본 율종에 큰 영향을 줬다. 율종을 영향을 줬다. 이거 풀었죠? 요 틀린다는 거 아시죠? 이 사람은 무정왕 때 파견돼 성왕 때 도왔는데, 요때 그 중국에 유학을 간 게 아니라 인도에 유학을 간 거야. 그 인도에서 직접 오리지널 오부요를 가지고 와서 율종을 세웠어요. 율종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원칙은 유식학 입장에서 중간학파의 견해도 존중하면서 법성조의 성립을 공언했다. 자, 원칙은 이제 그 당에 가서 그 당시 현장 문화에 들어가서 이제 유식학을 배웠는데, 이 유식학은 이제 그 구유식학과 달리 신유식학이에요. 이 신유식학은 중간학파의 견해도 많이 수용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명학파를 세우죠. 그리고 이제 원칙은 그 중국에 있었지만 그의 제자들이 이제 뭐냐면 건너와가지고 그 세운 것이 무슨 학파냐면 법성종이 아니라 법상종이야. 법성종은 누구하고 관련돼 있죠? 원효가 세웠죠. 원효. 예. 그래서 이제 그 도중의 제자였던, 그러니까 계보가 원칙, 도중, 태연이 법상종을 세웠어. 그러니까 법상종 말 자체가 그 뭐야? 마음에 뭘 새긴다는 거야? 상을 새긴 거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중간학파가 아니라 상을 세우니까 유식학파죠.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3번을 보면 원효는 유식과 중간의 두 학파를 대입을 해소하고 여러 흩어진 교리의 상충을 시문항쟁을 통해서 포속 융화했다. 맞죠? 그래서 원효의 업적이 세 가지로 나와볼 수 있죠. 첫 번째로는 그 당시 일심사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장사를 통해서 유신과 중간학파의 공유 논쟁을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또 종전의 여러 경쟁들을 시문화쟁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리해놨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그 당시 아미타 사상을 통해서 불교를 대중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승랑은 고구려 삼농학을 발달에 크게 기여했고, 일부 건너가 그곳 삼릉중의 시조가 되었다. 자, 뭐가 틀렸을까, 여기에서? 여기에서는 일본으로 건너간 게 아니라, 어디로 건너갔다? 중국으로. 그래서 삼릉중의 시조가 되었다. 일본에 건너가서 이제 삼릉중을 전파한 사람은 누구냐면, 해관과 도장이 난 사람이에요. 해관과 도장. 그래서 이제 있는데, 문제를 보면 좀 약간, 그게 좋은 문제는 아니야. 구급 공무원 문제 있죠? 그런 식의 문제야. 그래서 디테일하게 이제 물어보거나, 그냥 틀리라고 그냥 내는 거죠. 예. 제 생각에 요때 이제 만들었던 시기가 94년도인데, 요거 출제 시기도 좀 보셔야 돼. 92년에서 96년까지의 문제는 되게 객관식인데, 이거 답안 공개 안 했어요. 공개를 안 하고, 그 당시에는 또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입수했냐면, 지금처럼 공개된 문제가 아니었어. 뭐냐면, 학원에서 이제 쪽지를 나눠준 다음에 한 문제씩 적어오라고 해요. 그래서 적어온 걸 가지고 짜맞춰갖고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옮기는 과정에서 좀 잘못된 부분도 많아.
그래서 이 문제를 풀다 보면 답이 뭐 중복된 답안도 많고 아예 없는 것도 있고 그거든요. 그거는 옮기는 과정에서 뭐냐면 좀 잘못 옮긴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요 당시에는 또 누가 출제를 했냐면 그 교수들이 출제한 게 아니라 좀 더 돈을 아끼려고 그 장학사들 있죠. 그 해당 전공 분야의 장학사들이 문제를 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디 공무원 기출 뺏기고 내가지고 막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좀 약간 쓸데없는 문제들이 좀 많긴 많은데 하여튼 이런 거 감안해서 좀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2번. 2번도 이제 그 삼국시대 불교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거기 보면 이제 그 밀교가 유행해서 도교의 불교장생 사상을 발전시켰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뭐가 틀렸을까요, 일단? 불교의 밀교가 유행하기 시작한 거는 밀교가 뭐죠, 일단? 형교에 대치된 종파죠. 밀교는 비밀스러운 의식을 통해서 뭐냐면 주문이나 강정을 외웠고, 뭐냐면 부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주술불교적 성격인데, 형교는 뭐예요? 참선이나 불경을 통해서 마음의 수양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좀 다른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밀교하면 뭐만 생각해요? 남화교만 생각하죠. 근데 꼭 밀교가 남화교 계통의 밀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의 밀교도 있어. 이걸 진원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이 진원종이 들어왔어. 근데 이제 그 밀교성들이 주로 이제 활동했던 시기는 삼국시대가 아니라, 뭐냐면 통일신라 시대예요. 통일신라 시대 때 이제 밀교가 도입을 했고, 그때 이제 밀교승의 활동을 통해 불교가 대중화 됐어. 왜냐면 그 밀교들은 주문이나 화려한 것들을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이 눈길을 끌게 좋아.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제 틀렸고, 도교의 불교장상 사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서 앞뒤가 안 맞아,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인왕경의 설에 의해서 그 백자간에나 국가의 평안을 비는 의식행위였다. 맞죠? 그래서 이제 삼국이 그 당시 이제 그 백자간해를 강해를 했는데, 백자강해는 뭐냐? 인왕 방향경을 왕이 직접 읽으면 뭐냐면 국가의 안태를 기원하고 외적의 짐을 물리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자, 그래서 요 내용은 맞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통일신라 시대가 아니라 그 전에 그 신라 시대 때 6세기 때 항룡사에서 왕이 백자간해를 베푸었던 장소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흥왕 때 그 내용이 있어요. 진흥왕 때. 그래서 요런 내용도 이제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보면요. 신라에서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성공적인 역할을 한 것은 그 누구였다? 귀족세력이 아니라 왕이었죠. 귀족세는 반대했어. 귀족세는 왜 반대했냐? 신라의 불교의 특징이 뭐냐면 제일 늦게 수행하면서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왕권이 약하니까 이 불교를 통해서 왕주불 사상을 통해서 뭐냐면 그 왕권 강화장에서 실시하니까 귀족들이 반발했고, 그 당시 또 귀족들은 자기 부족이 뭐예요? 부족신을 뭐냐면 그 이끄는 지도자였어. 재정일치적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부처를 숭배하면, 불교를 내세우면 그 권한이, 제사장의 권한이 어떻게 해요? 박탈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족 내의 영향력이 약화되잖아요. 그래서 반대했던 거야.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고구려는 열반종, 백제는 율종, 신라는 그 원효의 정토종과 개울종이 유행했다. 일단 뭐 율종은 뭐 공통적으로 유행한 거고, 열반종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왜 생긴 거죠? 영계소문이 억불 양도정책을 써갖고 도교를 통해서 불교를 믿는 귀족들 탄압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에 반응해서 보독이 열반종을 개창한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뭐라고 주장하냐? 그 뭐냐면 불교 장생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열반종에 만들어서 그 도교만 불교 장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뭐냐면 불교도 불교 장생이 있다. 내 마음속에 수양을 정해서 보속을 만들면 불교 장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보독이죠. 그래서 보독은 나중에 어디로 가요? 백제로 가잖아. 백제 망명 가잖아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왜 틀렸어요? 정토정이 틀렸죠? 정토정. 왜 정토정이 틀렸을까요? 정토사상은 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정토정이 없죠. 일본이나 중국처럼. 그래서 정토사상만 있지 정토정은 없다.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어요. 예. 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진흥왕의 불교 정책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진흥태왕께서는 이때 태왕은 진흥이죠? 예. 그래서 강경을 순수하시고 도를 새겨 기록하였다. 그래서 신백성과 구백성을 기르었으니 오히려 왕도의 덕화가 있지 않았다. 덕화가 있지 않았다. 쭉 있고, 뭐, 강경을 순수하고 미심을 살펴서 수고를 보답하고자 하였다. 쭉쭉 내용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 한경도 일대를 점령하고 나온 항촌비의 일부예요. 그 내용은. 자, 그럼 미작사의 근거가 됐다고 했죠?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불교의 왕자가는 뭐냐? 이건 전륜서왕이죠. 전륜서왕. 자, 그 전륜서왕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마야 왕조 시대 때 아소카 왕 때 내세웠던 거죠. 그래서 아소카 왕은 이제 강대한 영역을 장악하고 나서 전륜서왕의 이념을 가지고 통치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 6세기 때 진흥왕이나 서왕도 그 강대한 영토 사업을 한 다음에 확장 사업을 할 때 그 피정복민들 통치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뭐 부족신을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불교의 전륜서왕의 이념을 가지고 통제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 전륜서왕에 관련된 사례로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와 뭘로 지었어? 금륜과 동륜, 사륜과 동륜을 썼죠. 금륜이 사자니까, 금사자니까. 그 다음에 하왕제도를 정비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전륜서왕이 내려올 때 같이 내왔던 게 뭐냐면 하왕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하왕도를 정비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 전륜서왕과 관련된 내용이 제가 이제 그 77페이지, 76페이지, 77페이지 있는 내용에 적어놨으니까 참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자, 4번 문제 보면 다음은 고려시대 때 어느 승려가 쓴 추도문의 일부다. 동아시아 불교계 교리적 대의를 해설하는데 단서를 제공한 가해저서를 쓰고 그 다음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가가 중시한 신앙을 구체로 쓰시오. 그리고 무신정변 이전에 가 입장을 계승한 고조의 불교의 문제점을 극복하려고 한 승려대 이름을 쓰고 그 승려가 추진한 극복 방안을 한 줄에 쓰시오. 이렇게 쭉 있는데요. 자, 요게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 자, 우리의 해동 보살께서는 성과 상에 융합하여 밝혀 고궁을 정리하고 여러 학파를 각기 다른 논쟁에 실마리 쭉 있거든요. 자, 요 내용은 누가 쓴 거야, 지금? 고려시대 때. 해동보살을 제일 존경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고려시대 유명한 승려였던 의천이에요, 의천. 그래서 의천은 이제 여러 종파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 역할 모델로서 누굴 이제 본받으려고 했냐면, 원효를 본받으라고 했죠. 예. 그때 이제 이 원효가, 그 가는 이제 해동보살이었던 원효가 이때 그 불교계 교리적 대립을 해소하게 쓴 것이 뭐냐면 대승귀신 논서, 대승귀신 논별기라고 하죠. 예. 그래서 대승귀신 논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대승귀신이라는 책이 있고 거기에 줄을 붙인 게 논이죠. 거기에 또 줄을 붙인 게 소야. 그래서 요걸 통해서 그 유명한 중간학파와 그다음 유식학파의 논쟁이었던 공유 논쟁을 해결하려고 했죠. 그래서 공유 논쟁을 하장사상이나 일심사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그 특징은 또 신앙은 무슨 사상이죠? 미타신앙. 남아미타불 간세음 보살하면 죽은 후에 서방 정토 간다. 그래서 불교 정토를 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불교를 대중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요. 미타신앙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거는 정토사상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정토사상의 미타신앙과 미득신앙 두 가지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 가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해동보살인 원효의 입장에서 고조의 불교계의 문제를 극복할 승려의 이름을 쓰고 그 승려가 추진한 극복방을 한 줄에 쓰시오. 자, 승려는 누구야? 의상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앞부분에 그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보살께서는 성과 상을 밝혀서 융합했다. 이렇게 있죠. 성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을 세우기 때문에, 성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어떤 것들을 더 중요시,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은 이제 사물에 대한 중간학파 인식을 반영한 거고요. 상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을 세우기 때문에 유식학파 인식을 반영한 거죠. 그때 내가 어떤 논리가 뭐죠? 성상 융합을 이제 제대로 해서 교감 견술 내세웠죠. 교와 간을 같이 닦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고조의 불교사와 관련된 내용이죠.
교광점수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제 요거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고려시대하고, 그 다음에 그 고대시대 불교 융합해갖고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의천은 원효를 존경했지만, 의천과 비슷한 사람은 원효가 아니에요. 누구죠? 의상하고 비슷해. 요게 이제 답이 5번에, 이제 문제 5번에 나와있죠. 자, 신라의 삼국통일과 고려 후 삼국통일 후 사회 안정을 위해서 불교계 기여를 의상과 의천을 중심으로 900자 이내로 설명하시오. 이렇게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의상이나 의천은 공통점이 있어. 이 사람은 뭐죠? 기본적으로 하엄종을 바탕으로 한 거죠. 물론 의천은 나중에 그 법상종을 만들었지만, 아니, 나중에 청태종을 만들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하엄종 승이야. 그래서 하엄종은 있고, 하엄종은 특징이 뭐냐면 왕권 강화예요. 중앙집권 강화. 그래서 위로부터의 통합을 꾀한 거죠.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위로부터 통합을 했다. 요 내용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이제 그 밑에 한금박지 해석 부분에 다 놨으니까 좀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볼게요. 6번. 자, 6번 문제 보면 통일신라의 불교에 대한 설명을 잘못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성주상파에는 진골 출신의 무염이 창설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통일신라 시대 때 이제 성종 구산이 이제 창립자를 보면요, 육두푼, 진골, 호족 등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요때 이제 성주상파는 무열왕 8대소인 진골 출신인 무염이 맞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딱 선종하면 진골 아닐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출신이 되게 다양하다. 상대적으로 뭐가 많다는 거죠? 호족과 육두품이 많다는 거지. 진골이 아예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성종 구산을 제가 정리해 놨어요. 거기 80페이지 있죠? 80페이지 내용. 그 성종 구산 정리 내용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불교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민족 불교의 사상 체계가 정립됐다. 예. 이거 맞죠? 그래갖고 이제 통일신라 때 들어와서 그 종전에 그런 사모니즈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불교의 이제 후진성이 극복되고 통일신라 전원해갖고 이제 중국과의 선진 부분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민족 불교적 성격이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번을 보면요. 그 원칙은 유신론서를 적설하고 법상종을 창시했다. 일단 법상종 창시는 아니죠. 요거는 원칙의 제자가 이제 창설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호국불교의 정신에 따라 대왕왕과 강흥사의 유적지를 남겼죠. 대왕왕은 누구의 무덤이에요? 문무왕이 자기가 죽은 후에 호국의 용이 되겠다고 화장에서 뿌려달라는 게 그 앞에 뿌려준 게 대왕이죠. 그 다음에 대왕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지금은 절도가 안 나왔지만 간흥사지가 있죠. 그래서 문무왕의 은덕을 기르기 위해서 신문왕 때 건립한 간흥사가 있는데, 이거는 다 호국불교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틀린 거니까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자, 신라 하대의 문화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선종의 영향으로 조형미술이 발달했다. 아니죠? 쇠퇴했죠. 선종은 교종처럼 이렇게 하얗게 불타 만들고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그래서 선종은 원래 원시불교의 의미도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원래 스토파의 의미가 뭐예요?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한 기념문화냐.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이제 불탑 숭배 사상 때문에 좀 더 커졌는데, 원래 불탑을 만들어가자. 그래서 부도를 만들죠. 승탑. 승탑에는 이제 사리나 자기의 선사대 사리나 유고를 보관해놓은 곳으로 되게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조형미술이 쇠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2번 보면 풍수지리설은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킨 구실했죠. 그래서 지방 중심으로 재편성을 했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봉토 둘레의 12지상을 조각한 적성 목각본이 등장했다. 자, 이 적성 목각본은 돌무지 돌렬무덤이죠. 돌무지 돌렬무덤은 언제 형성되죠? 예. 그것은 이제 뭐냐면
미충왕 때, 김시왕릉 무덤이죠. 4세기에서 6세기 때. 그래서 미충왕에서 지징왕 때 무덤 형태고요. 그래서 이런 적석 목각본이 나중에 그 버프왕 때 이후부터는 뭘로 바뀌어요? 굴식 돌방 무덤 바뀌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김유신 등이라든지 계등이라든지 성동왕 등인데, 계등하고 성동왕 등은 12지승 신상 외에도 문무 석상의 돌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형태가 고려나 조선으로 연결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을 보면, 자, 김대문은 저술을 통해서 그 우리 문화를 주체적으로 인식했다. 이건 맞아요. 근데 왜 틀렸을까요? 지금 신라 하대 문화를 물어보는데 김대문은 어느 시대 때 사람이죠? 신라 중대 사람이죠. 신라 중대. 그래서 요게 틀린 거 시기적으로 안 맞아. 예. 그럼 김대문하고 대비된 사람이 신라 하대 때 누가 있을까요? 최치원이죠. 그래서 김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족 진골 출신으로서 이 골품제를 바탕으로 한 신라의 정통 문화를 강조했고,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개인잡전이니, 그 다음에 하상색이니, 그 다음에 한상기 이런 것들 썼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최치원은 그 당시 정통 문화를 부정하죠. 왜 정통 문화를 부정했겠어요? 그 당시 진골 중심의 정통 문화니까 부정을 하고, 그 대신에 이 사람은 유교의 문화,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뭐냐면 어떤 그 왕권 강화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사람이 쓴 신라 영대기였던 제한 영대적에 보면 김대문은 거서관, 차창홍, 이상은, 마리간 다 기록했죠. 왕의 칭호를 그대로 기록한 방면에 이 사람은 그 왕의 칭호를 그냥 중국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차이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나중에 삼국사기로부터 이제 김부시부터 많이 비판을 받게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이제 그 김대문과 관련된 건 신라 중대고요. 아마 나오면 김대문하고 최치원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문제가 물어볼 수 있어요. 예, 그 구특강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 밑에 82페이지에 보면 돌무지 덜렬 무덤 있죠. 돌무지 무덤이라고 되는데, 예, 돌무지 덜렬 무덤이에요. 돌무지 무덤이 아니라. 예, 돌무지 무덤은 저기 고구려 무덤이고, 예, 이게 이제 4세기에서 6세기 때 무덤인데, 요게 대왕릉에 있는 무덤이 다 큰 무덤이 있는 돌무지 덜렬 무덤이에요. 예, 그래서 요 무덤은 갑자기 출연됐어. 그래갖고 그 김씨세력들이 외부에 세우고서 흉노계통의 무덤하고 비슷하니까 흉노계통 아니냐. 그래서 이제 본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무왕에 보면 성왕왕이라는 왕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춘추의 멧대손 성왕왕이부터 시작됐다 쭉 있는데, 요게 이제 흉노계통의 왕이 아닐까 보고 있는데 그냥 가설이에요. 예. 그다음 그 옆에 천마도가 있는데, 천마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거는 벽화가 아니죠. 돌무지 덜널 무덤은 벽화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제 구조상 벽화가 없죠. 방이 널만 있으니까. 그래서 이 천마도는 장리로서 말 탈 때 흙탕물을 튀기는 걸 막기 위해서 한 건데, 요걸 이제 마로 해석한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말로 이제 보통 해석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기린으로 해석해요. 기린은 지금 모가지가 길어가고 스풍진승 기린이 아니라, 요때 기린은 그 사신도에 나와 있는 예전에 전설상에 나온 그 뭐냐면 그 기린이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8번을 볼게요. 8번. 8번은 이제 그 국학하고 독서상품과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좀 쉬울 때가 됐죠? 예, 쉬고 시작하죠.